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CNN 방송이 소수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침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외신은 북한군이 전투 중 사망했다고도 전했지만 우리 군은 관련 정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을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직접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북한 파병에 대응해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이마트와 신세계백화점의 계열 분리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백화점 부문을 이끌던 정유경 총괄사장은 주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해 이마트 부문의 정용진 회장과 남매 경영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올해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이 지난해보다 20%가량 더 비싸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작년에 비해 60% 이상 오른 탓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정원이 어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 고위급 장성 일부가 전선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언급했죠. 오늘은 북한군이 국경을 넘어서 우크라이나에 침투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작전을 시작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 격전지인 쿠르스크에서는 이미 교전이 벌어졌고 북한군이 한 명 빼고 모두 다 숨졌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그것도 이미 닷새나 지난 일이라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한반도 안보 지형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 송정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펑펑 연신 포탄이 쏘아 올려지자 이내 하늘은 연기로 자욱해집니다. 러시아 공격이 거세지는 우크라이나에 북한군이 이미 침투했다는 CNN 보도가 나왔습니다. Two Western intelligence officials, according to our friend at the Pentagon, Natasha Bertrand, CNN's own, have said that, yes, a small number of North Korean troops are actually in Ukraine, which takes this thing a little bit further.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이 최전선으로 이동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전했습니다. 나아가 한 당국자는 상당수 북한이 이미 작전 중으로 보인다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은 아직 확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So we have no information right now to corroborate the reports that there are DPRK forces inside Ukraine.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는 리투아니아 비영리 기구는 북한군 사망설까지 주장했습니다. 이 기구는 우크라이나군과 북한군이 지난 25일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첫 유관 접촉이 이루어졌다며 교전을 언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 한 명을 빼고 모두 사망했다는 주장입니다. 사망 당시 러시아 부랴티아 공화국의 몽골계 원주민 서류를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진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군이 타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Should Ukrainians strike back? Crossing through Ukraine, yes. 북한군 전쟁 참여가 사실로 확인되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똥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전역으로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여러 차례 핵 경고를 해왔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번엔 새로운 전략 핵 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략 핵은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무기죠. 러시아는 지상과 해상, 공중의 3대 핵 전력을 모두 동원한 훈련 영상도 공개했는데 북한군 파병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미국 등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희지 기자입니다. 사거리 1만 2,000km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굉음과 함께 연기와 불꽃을 뿜어내며 솟아오릅니다. Приготовиться к совместным действиям. Совместным действиям готов. 핵 잠수함에서는 탄도미사일이, 전략 폭격기에서는 순항미사일이 각각 발사됩니다. 러시아가 지상과 해상, 공중의 3대 핵전력을 모두 동원한 대규모 공격 훈련을 감행했습니다. Подчеркну, мы не собираемся втягиваться в новую гонку вооружений, однако будем поддерживать ядерные силы на уровне необходимой достаточности.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이 총동원됐습니다. 북한군 파병을 고리로 미국 등 서방과 한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 승인 움직임에 따른 대응 차원으로 보입니다. в ходе которой будут отработаны задачи нанесения массированного ядерного удара стратегическими наступательными силами.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는 상황에서 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며 러시아는 그럴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북한군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우리 정부는 아직 정보가 충분치 않다면서도 다만 북한군 일부 선발대가 전선으로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드론 등 북한군이 잘 써보지 않은 무기가 투입되고 있는 만큼 북한군의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김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 정보당국은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파병 보낸 일명 폭풍군단의 지휘관 일부가 선발대로 현지에 갔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군이 이미 교전을 벌였고 전사자도 발생했다는 외신 보도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전사자가 발생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정보는 없다라는 게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폭풍군단의 주임무는 시가지전이나 후방 침투로 추정되는데 탁 트인 개활지 전투엔 취약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이 드론전인 만큼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드론전에 취약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관측이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군이 낯선 지역인데다가 언어 소통도 어려워 독자적인 편제로 전투를 수행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군과 편제돼 함께 전투를 수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군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대통령실은 북한군 파병 규모가 최소 11,000명에 달하고 이미 3,000명은 교전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을 통해 현대전 경험을 하는 건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우리 전황 분석팀을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돼 있는데 그럼에도 계속 검토설이 돌았던 155mm 이 포탄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최소 11,000명의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3,000명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등 교전 지역으로 이동했는데 정보당국이 전투 참여 여부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이 러시아군 체제로 편입된 위장 파병 형태를 보이는데 의사소통 등의 문제가 감지됐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병력 이동에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전선 투입은 시간 문제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전황 분석팀을 현지에 보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군의 현대전 경험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 위협인 만큼 방어적으로 북한군의 활동을 분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응책을 두고는 레드라인, 한계선을 설정하기보다 절제된 단계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무기 지원 논의를 하더라도 1차적으로는 방어 무기가 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단계적 대응의 첫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전투 개시라고 명시해 앞으로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한국 특사 파견 논의가 이번 주 시작되는데 북한군 전선 투입이 공식 확인되는 등의 변화에 따라 양국의 대응 수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 대선을 겨냥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준비 시간이 짧아 언제든 시행할 수 있다고 평가했는데 현재 급박하게 진행되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군인과 노동자들을 대거 보내며 막대한 외화 벌이를 기대하고 있죠. 군인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2,000달러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중 1,800달러는 북한 정부가 가져가고 군인 개개인은 약 200달러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병 사진을 보면 10대 군인처럼 보이는 아주 앳된 군인도 있던데 청년들 목숨값치고는 너무 헐값이죠. 강재문 기자입니다. 국가정보원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 군인의 월 급여는 2,000달러, 노동자들은 800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경우 오는 12월까지 만여 명이 러시아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북한은 한 달에 2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0억 원의 외화를 벌게 됩니다. 약 4천 명의 북한 노동자도 러시아에 파견된 걸로 보이는데 이로 인해 북한은 한 달에 약 320만 달러, 우리 돈 44억 원을 챙기게 됩니다. 군인과 노동자들이 1년간 벌어들일 돈은 대략 3,768억 원 규모로 이는 북한 연간 GDP의 1%를 웃도는 수준입니다.
MBN 취재에 따르면 이 액수 중 북한 군인과 해외 파견 노동자 개개인이 받게 될 금액은 약 10%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로부터 받는 급여는 개개인이 아닌 북한 조선노동당으로 입금이 되고 이 중 90%는 북한 정부의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충성자금 혹은 수혜지원금 이런 형태로 일괄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공제를 해나가거든요. 결과적으로 귀국 시에는 10% 정도의 금액만을 가져가지 못한다. 특히 군인들에게는 보급품이 지급되는 것을 핑계로 임금이 더 삭감될 가능성까지 거론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성은 영어 이름에서 따오고 병은 근본과 권력의 의미를, 수는 대한민국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에 빼어나게 큰 역할을 했다는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은 에이브람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우병수라는 이름을 선물했었죠. 그는 현재 이 한반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MBN이 에이브람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을 단독으로 만나 인터뷰했습니다. 김태희 기자입니다. 에이브람스 전 사령관은 2018년 취임해 약 3년 동안 한미동맹의 사령탑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번 인터뷰에서 에이브럼스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전세에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Russia loses about 10,000 soldiers casualties every 10 days. So if North Korea sends 10,000 soldiers, for instance,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투입된 배경에는 상당한 대가가 따랐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technology transfers that are illegal, violate UN sanctions, but could significantly enhance North Korea's ballistic missile program. 또 주권 국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북한군 투입이라는 상황 변화로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With the introduction of North Korean troops, and I think it should be seriously considered by the Iraq government. It's a big change in whether Korea should provide munitions or not. 북한의 한반도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예측하기 어렵지만 북한이 내부 문제에 더 신경을 쓰고 있어서 가능성이 적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기정사실이 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쏠립니다. 정치부 외교안보팀 권영봉 기자와 뉴스 추적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무기, 그러니까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아예 없다고 봐야 합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네.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용 무기 지원 조건 기억나시나요? 레드라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레드라인을 넘는다면이었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었다는 외신 보도,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잖아요. 네. 사실로 공식 확인이 된다면 레드라인을 넘은 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가능성이 그러면 없지는 않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우크라이나에 이 공격용 무기를 준다면 곧바로 러시아군 살상에 쓰이겠죠.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네. 이를 빌미로 이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심 기술을 건네줄 가능성도 있고요.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지 따져볼 필요도 있기 때문에 방어용 무기 지원을 우선 검토하는 걸로 보입니다. 예, 하긴 트럼프가 미국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미국은 빠져버릴 거고, 그럼 우리만 속칭 덤태기를 쓸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가 공격용 무기로 155mm 포탄을 특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포탄입니까? 네, 그래픽으로 좀 준비해봤는데 같이 보실까요? 네네. 네, 무게 약 45kg의 이 포탄은 장비나 병력 등 대규모 지상 표적 타격에 주로 쓰이는데요. 곡선으로 사격하는 곡사포를 통해 발사하는 포탄입니다. 국내에 수백만 발이 비축돼 있고 연간 국내 생산량은 최대 30만 발로 추정이 됩니다. 네. 지난해 미국의 10만 발 수출, 50만 발 대여 방식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콕 집어서 이 무기, 그러니까 155mm 포탄 지원을 유독 지금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포탄을 보내는데 전장에서 그 포탄을 쓸 수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네. 155mm는 미국과 나토 등 서방권의 표준 야포 구경입니다. 쉽게 말해서 호환성이 있다는 건데 우크라이나가 받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겠죠. 네. 1000km에 달하는 러시아와의 전선에서 장기 소모전을 치르는 우크라이나에게 가장 필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네, 파병됐다는 북한군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뭐 폭풍 군단, 정예의 병이다 이런 말이 있던데 또 뭐 아니다, 뭐 너무 앳되다 이런 말도 있어요. 뭡니까? 네, 분석이 좀 나오고 있는데 10대에서 20대 초반 앳된 얼굴에 키가 작고 왜소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네. 키가 155에서 160cm 정도 될 거란 추정도 나오는데
이 정도면 북한에선 나쁘지 않은 체격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더구나 폭풍군단은 경보병 위주의 게릴라전 특화부대입니다. 전투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오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보병보다는 훨씬 체력이라든지 뭐 사기라든지 이런 건 강한 부대죠. 우리는 이제 특공여단, 우리로 얘기하면 그 비슷한 이제 부대로 보시면 되죠. 키가 작고 왜소하다고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될 군병입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권영봉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1월 안에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매듭 지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고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거라고 했죠. 이미 저질렀거나 불거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한 해법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김 여사 특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취재진 앞에 선 한동훈 대표는 40분 동안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변화, 쇄신을 21차례 언급했습니다. 변화를 쇄신을 위해서 국민과 당원의 윤석열 정부의 주요 업적을 나열한 한 대표는 윤 정부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란다며 김건희 여사 등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국정 동력 확보가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에 먼저 매듭 지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김 여사 관련 문제에 관해서 우려와 걱정이 있고 그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그 해법으로 특별감찰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며 대통령실도 변화의 길로 가고 있다고 민심을 내세웠습니다. 특감이 있었으면 지금의 문제가 많이 안 생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다는 건데 조심 안 할 겁니까? 관철될 겁니다. 한 대표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음은 없다며 뭉치고 단결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감 등 대응책 수위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친윤계와 대통령실을 향한 메시지로 풀이됩니다. 친윤계는 확전을 피하면서도 한 대표의 분열의 정치가 통합의 최대 걸림돌이라며 인식 변화가 먼저라고 꼬집었습니다. 한 대표의 전략적 리더십이 절실하다. 현재 권력이 잘못되면 미래 권력도 다 같이 망한다. 한 대표는 차기 대권과 내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와 관련해서는 당면한 위기에 집중하겠다. 당심과 민심이 결정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여권이 김건희 여사 의혹과 특별감찰관 추진으로 내홍을 겪는 이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보수 진영 원로들을 잇따라 만나며 외연 확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도 만났죠. 다음 대선 주자로서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신을 보수에 가까운 실용주의자라고 밝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보수 진영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보수 원로로 꼽히는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난 데 이어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아이고, 먼저 오시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 제가 먼저 왔어야 돼요. 아닙니다. 이 대표 측 제안으로 이뤄진 만남에선 최근 민생 경제에 대한 어려움과 국정 난맥상 등에 대한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는 이 정부가 별로 이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대표님 역할이 굉장히 크시다고 생각하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이라서 사실은 우리 어르신들 말씀이 많이 필요하죠. 이 대표는 이후 일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간담회를 하고 민생 챙기기에 주력했습니다. 어려워진 경제 상황과 여권의 내홍을 고리로 수권 정당으로서의 면모를 부각하기 위한 행보란 분석입니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피감기관 증인을 향해 욕설을 한 자당위원에 경고하고 한동훈 대표와의 회담을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입장이 난처한 건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표들이 만나서 논의해야 합니다. 다음 달 1심 선고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외연 확장에 힘을 쏟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이 언제쯤 이뤄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국회 출입하는 김지영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화환과 집회, 완전히 뜻이 다른데 왜 이렇게 갈린 겁니까?
네, 오늘 취임 100일을 맞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두고 이렇게 갈렸습니다. 아침부터 당대표실 앞에는 많은 꽃바구니가 놓였고 대표실 안에도 꽃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동훈 대표님이 승리한다는 응원이 담긴 쪽지도 전달됐는데요. 한 대표의 취임 100일을 축하하고 응원하기 위해 지지자들이 꽃바구니를 보낸 겁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집회는 지금 한 대표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겁니까? 네, 한 대표를 향해 사퇴하라고 촉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00명 정도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였는데요. 현장 먼저 보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한 대표를 배신자로 지칭하며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주장입니다. 취임 후 100일간 계속된 당정 갈등이 지지층 분열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예, 다음 보겠습니다. 샤이 한동훈, 샤이란 말은 뭐 속으로는 지지하지만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네. 지지자들은 아니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런 친한계 의원이 당내에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의원들 얘기군요. 당정 갈등이 이어지면서 친한과 친윤 계파 이런 갈등이 커지고 있죠. 아직 친윤 세력이 많다고 알려졌지만 한 대표의 방향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러 사정상 내가 한동훈과 함께한다는 뜻을 밝히기 참 곤란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한동훈 쪽으로 손을 들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이 아니고 그 전에 겁니다. 마지막이 아닌 진상조사단.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잖아요. 최고위원들 같은데 뭘 진상조사하겠다는 겁니까? 바로 최근 불거진 명태균 씨 의혹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 관련 사안을 명태균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조사단을 발족했습니다. 김 여사 문제로 정부와 여당 간 벌어진 틈을 겨냥해 명 씨 문제를 대통령실과 여권 전체 문제로 키우려는 겁니다. 민주당은 대선 경선 이후 명 씨와 단절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을 거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가짜뉴스를 생산하며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정말 억울하면 수사받고 의혹을 해명하십시오. 예, 이번엔 진짜로 마지막 보겠습니다. 거부해도 법도 아니고 밥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인데 무슨 말입니까? 거부와 밥이 무슨 상관이죠? 네, 앞서 보신 대로 이 대표 오늘 소상공인들과 함께 간담회를 열었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원래 일부 발언만 듣고 비공개로 하려던 회의가 이 대표의 즉석 제안으로 공개됐는데요. 가맹사업자들의 애로점을 듣는 과정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가맹점들은 지금은 단결권과 집단교섭권 일부 인정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번에 처리를 했는데 거부권 행사에.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 의원님들도 저희와 처지가 다를 바 없더라고요. 불통과 아집에 맞서서 어떻게 정치를 하시는지. 거부돼도 밥은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정부는 21대 국회에서 개별 사업자인 점주단체를 노동조합처럼 법적 단체로 인정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부와 밥, 결국은 비꼬면서 한 말입니다. 예, 지금까지 김지영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 2호기 종합준공과 3, 4호기 착공식에 참석했습니다. 3, 4호기 건설 재개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죠.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신한울 원전 건설 현장을 찾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를 선언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 건설은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 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윤 대통령은 3년 만에 대선 공약이었던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 현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착공식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를 맞아 글로벌 원전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원전 생태계의 완전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이 멈추게 되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정치로 인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무너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확실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1월 2일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연내에 마련하고 원전 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내년 체코 원전 수주 본계약 체결이 잘 성사되도록 우리 정부와 함께 끝까지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미국에선 카리브해의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으로 조롱한 트럼프 후보 찬조 연설의 파장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600만 명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는 물론 자칫 라틴계 전체가 등을 돌릴 만한 막말이죠. 트럼프는 진화에 나섰지만 자칫 대선 판도까지 뒤흔들까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구 특파원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후보의 뉴욕 유세에서 찬조 연설자로 나온 코미디언 힌치클리프 발언의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자치령 푸에르토리코를 쓰레기 섬에 비유하고 이민자를 조롱했습니다. Like, I don't know if you guys know this, but there's literally a floating island of garbage in the middle of the ocean right now. Yeah, I think it's called Puerto Rico. 미국에는 600만 명에 달하는 푸에르토리코 출신 유권자가 거주하고 있고 특히 최대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에만 40만 명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 유세는 사랑의 축제였으며 자신보다 더 푸에르토리코에 잘한 대통령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Nobody loves our Latino community and our Puerto Rican community more than I do. I will deliver the best future for Puerto Ricans and for Hispanic Americans. 이어 문제의 코미디언이 누군지 모른다며 거리두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SNS에서는 해당 발언을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라틴계 표심까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세가 오른 해리스 부통령의 유세는 워싱턴 DC 백악관 앞으로 향했습니다. 4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불복 연설을 했던 바로 그 장소를 의도적으로 고른 겁니다. He is the person who stood at this very spot nearly 4 years ago and sent an armed mob to the United States Capitol to overturn the will of the people in a free and fair election.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이곳 백악관 앞은 철제 펜스와 함께 경찰 병력도 증원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반도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미국 정부는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짓는 대가로 대규모 보조금을 주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에 67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기로 했죠.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는 보조금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대신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매긴다고 하거든요. 우리 기업들 긴장하고 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파운드리 공장입니다. 총 62조 원이 투입되고 이 중 9조 원은 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칩스법 때문입니다. SK하이닉스도 보조금을 받고 5조 원을 들여 미국의 첫 공장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칩스법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That chip deal is so bad. We put up billions of dollars for rich companies to come and 보조금을 주지 않더라도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해외 기업이 알아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지을 거라는 겁니다. 대만 TSMC를 주로 겨냥한 데다 WTO 협정에도 위배돼 관세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 반도체 업체는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 우선주의가 아무래도 더 부각이 되고 그렇다 보면 해외 기업에 대한 지원 자체가 많이 줄어들 수 있다, 내지는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국내 전기차와 2차 전지 업계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은 반도체와 친환경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어서 산업계는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지하철역에 산만한 멧돼지가 들어와 난동을 부렸습니다. 화장실까지 들어가 세면대를 부수고 사람을 물고 유리문을 완전히 박살내기도 했죠. 몸집이 너무 커서인지 마취총은 물론이고 실탄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강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지하철역에 몸 길이 1.5m, 체중 100kg이 넘는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5층 규모 호포역의 3층 화장실로 들어간 멧돼지는 세면대를 부수고 심지어 30대 남성의 팔을 물어뜯기까지 했습니다. 계단을 타고 4층으로 올라간 멧돼지는 역무실 입구 유리문으로 돌진해 박살냈습니다. 1층 현관으로 들어온 멧돼지는 30여 분간 역사 안에서 난동을 부리다 이곳 5층 승강장에서 사살됐습니다. 100kg이 넘는 이 멧돼지는 마취총과 실탄에도 쉽게 제압되지 않았습니다. 3발 근총으로 첫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발을 맞고 숨을 헐떡이고 있는 것을 이제 옆사가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발사해가지고 사살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하철 6대가 호포역을 무정차 통과했고 승객들도 긴급히 대피하면서 다행히 더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을로 접어들면 먹이를 찾는 멧돼지가 도심까지 내려오는 경우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절대 소리를 지르지 말고 장애물이 있는 공간을 찾아 몸을 피해야 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무리지어 시속 200km로 난폭 운전을 일삼고 이 영상을 SNS에 올려 참가자를 더 끌어모은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레이싱에 재미를 더하려고 일부러 차량이 많은 주말 밤을 골라서 범행을 저질렀다는데 이 중에는 10대도 있었습니다. 안종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심야 시간 달리는 차들 사이로 차량 4대가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SNS인 인스타그램에 기반을 둔 폭주 레이싱 클럽 회원들이 강변북로를 질주하는 모습입니다. 굉음을 내며 앞선 차량을 추월하는데 스칠 듯 앞지르는 이른바 칼치기 장면이 수차례 나옵니다. 경찰은 폭주 레이싱에 가담한 운전자 19명과 동승자 6명을 검거해 주범을 비롯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붙잡힌 운전자 가운데는 10대도 2명이나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모임 공지글이 올라오면 자신들만 아는 은어를 사용해 특정 장소에 모였습니다. 강남으로 모여라 그러면은 기억, 니은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애들은 다 아는 거죠. 8대에서 9대씩 무리지어 최대 시속 200km로 질주하고 이를 촬영한 영상을 SNS에 올려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레이싱에 참가한 운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도파민에 중독된 것처럼 끊기 어려운 취미라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에 이용된 차량 한 대를 압수하는 한편 운전자 19명에 대해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MBN 뉴스 안정모입니다. 어제 실직자 지원센터에 입소한 50대 남성이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다툼을 벌인 뒤 외부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이 CCTV를 토대로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김영현 기자입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한 건물로 들어갑니다. 1분 뒤 한 남성이 나와 황급히 달아나고 가방을 맨 남성도 어디론가 유유히 사라집니다. 충북 청주의 한 실직자 지원센터에서 입소한 50대 남성이 동료인 6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습니다. 피해 남성은 이곳 길거리에서 쓰러진 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위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남성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시 센터에는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낮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수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야간에는 또 따로 근무자가 계세요. 일정한 거주지와 직업이 없는 남성은 사건 전날 센터에 입소해 피해 동료와 같은 방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한 다툼이 벌어져 가해 남성이 자진 퇴소했고 잠시 후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귤을 사가지고 와서 피해자분한테 같이 먹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근데 반응을 안 보이니까 화가 나가지고.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하는 한편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지방의회 가운데 처음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조례를 제정하려던 연천군 의회의 시도가 무산됐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지만 납북자 단체는 이미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장덕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연천의 한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건물 바로 앞에는 10년 전 북한이 발사한 고사총탄이 떨어진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탈북자 단체가 날린 대북전단을 향해 쏜 북한군의 고사총탄이 떨어진 겁니다. 10년이 지났어도 이곳 주민들에게 대북전단은 부담스러운 요소입니다. 출연하죠, 당연히. 포탄이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면섬에서 떨어졌는데, 그럼 몇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 다 벌벌 떨잖아요. 보내지 말래는데 그 사람들은 왜 자꾸 보내는지 몰라. 그래갖고 그쪽에서도 또 이쪽으로 보내고 그러니까는 보내지 않아야 되는데 왜. 연천군이 최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조례를 만들려다 무산됐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연천군 조례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군수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납북자 가족 모임은 내일 대북전단 5만 장을 살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정부가 여태 납북자에 대한 문제를 소홀히 했고 자국민 보호에 소홀히 한 거기에 대한 우리 가족들의 울부짖음입니다. 접경지 주민 100여 명은 트랙터 20대를 몰고 와 전단 살포를 저지하겠다고 밝혀 충돌까지 우려됩니다. 경기도는 전단을 살포하면 전단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초고층 건물에 불이 나면 사다리 차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 50층이든 100층이든 소방관들이 계단으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계단 오르기 대회가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요즘 한참 몸 만들기를 하고 있다는 박상호 기자가 방화복을 입고 소방관들과 똑같은 장비를 맨 채 100층을 같이 올라가 봤습니다. 높이 411m.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부산 LCT 건물로 소방관들이 일제히 뛰어들어갑니다. 방화복과 안전모, 산소통까지 화재 진압 장비를 모두 갖췄습니다. 목표 지점은 지상 100층, 계단이 무려 2,372개에 달합니다. 기본 안전 장비만 착용해도 20kg이 넘습니다. 저도 소방관들을 따라 직접 올라가 보겠습니다. 마치 6살 난 아이를 업은 것처럼 시작부터 장비가 어깨를 짓누릅니다. 소방관들은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한 번에 2계단씩 오릅니다. 48층 피난 안전구역을 지납니다. 아직 절반도 채 오르지 않았는데 방화복 속은 이미 땀 범벅이 됐고 숨이 차서 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인 한계에 부딪혀도 난간을 붙잡아가며 정신력으로 버텨냅니다. 마침내 다다른 결승점. 가장 빨리 올라온 소방관의 기록은 20분 25초로 취재진보다 2배 가까이 빨랐습니다. 평소에 자전거를 타면서 체력 관리를 했고 그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50층에서 60층 넘어갈 때 체력 한계를 느꼈지만 완주하자는 목표로 역대 최다인 952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도 사람의 목숨을 구한다는 사명감에 모든 소방관이 결승점을 끝까지 통과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신세계그룹의 정유경 사장이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며 본격적인 남매 회장 시대를 맞았습니다. 마트와 백화점을 완전히 나눠서 마트는 정용진 회장이, 백화점은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각자 경영에 들어간 겁니다. 정예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계 각국의 디저트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호텔을 표방한 식당가에서 고객들이 휴식을 취합니다. 백화점 사업에서 이처럼 차별화 경영으로 성과를 낸 정유경 사장이 주식회사 신세계 회장으로 승진하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함께 남매 회장 시대를 열었습니다.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와 동생인 정유경 회장의 백화점이 계열 분리에 시동을 건 겁니다. 신세계그룹은 이미 2011년 이마트가 별도 법인으로 출범했고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정유경 회장은 신세계의 최대 주주인 지배구조로
계열 분리는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어머니인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계열 분리에 대한 공감대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대기업의 세대 간 승계의 어떤 모범 사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형제 간 분쟁을 미연에 막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두 개가 각자 가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지금 판단. 지금 계열 분리를 공식화한 것은 시기가 됐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정용진 회장의 이마트는 불경기 속에서도 상반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고 스타필드도 각 지역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유경 회장의 신세계백화점은 강남점을 필두로 고급화에 성공하며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그룹 측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가 계열 분리를 통해 성장 속도를 배가시킬 수 있는 최적기라며 원활한 계열 분리를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동생인 이명희 총괄 회장이 삼성그룹에서 백화점 사업을 가지고 나온 신세계를 딸인 정유경 회장에게 다시 물려준 것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예린입니다. 주택을 사려는 무주택자에게 저리로 최대 6억 원까지 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서민대출, 디딤돌 대출을 정부가 전부 축소하려고 했다가 수도권만 줄이기로 했죠. 이 유탄이 역시 서민주택인 빌라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공급이 크게 줄어 여러 지원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어렵게 살린 빌라 시장이 또다시 식어버리는 건 아닐까요? 이수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빌라 밀집 지역입니다. 전세 사기 여파로 찾는 사람이 끊겨 작년엔 매매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했지만 올 들어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정부가 빌라를 사도 청약시 무주택으로 보는 기준을 높이는 등 각종 지원책을 내놓은 영향입니다. 작년엔 거의 건축업자들이 거의 안 찾았다가 조금씩 해볼까 하는 업자들이 좀 있죠. 그런데 회복세를 타던 빌라 시장에 변수가 생겼습니다. 아파트 값이 치솟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했는데 이 영향을 같이 받게 된 겁니다. 이에 더해 최근 국토부가 수도권을 대상으로 디딤돌 대출 축소를 예고하면서 회복 중이던 빌라 시장에 타격이 올 것이란 예측이 나옵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으려면 대상 주택의 가격이 최대 6억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서울에선 그런 주택이 대부분 빌라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등기 주택은 처음부터 제외돼 신축 빌라 시장엔 찬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규제도 심해지고 또 아무래도 금액적으로 막 5억, 6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시니까 이제 전세 쪽으로 빠지시는 거죠. 엇박자 정책이 모처럼 회복세를 보이는 빌라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서민 실수요자들의 부담도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훈입니다. 올해 김장 비용이 4인 가족 기준 작년보다 2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배추, 금무로 불릴 만큼 채소료 값이 올랐기 때문인데 평소보다 열흘 정도 김장 담그는 시기를 늦추면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최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월 중순쯤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배추가 이러면 못하지. 많이 걱정이죠. 대형마트입니다. 4인 가족 김장을 위한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추와 무, 마늘, 고춧가루, 소금 등 김장 재료들을 담아봤습니다. 몇 가지 품목을 제외하고라도 50만 원 가까이 됩니다. 한국물가협회는 올해 김장 비용이 작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주요 재료 15품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김장 비용은 전통시장 평균 42만 원, 대형마트 평균 52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주 재료인 배추와 무 가격이 1년 전보다 60% 이상 뛰었기 때문입니다. 이상 기후 속 가을 무 재배 면적은 작년보다 20% 줄어 1975년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소였고 가을 배추 재배 면적도 5년 만에 가장 적었습니다. 아니 올해는 뭐 더워가지고 객관들이 안 좋아요.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각종 김장 관련 할인 대책들로 배추 가격이 곧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장 시기는 가을 배추 출하가 본격 늘어나는 다음 달 중순 이후, 그러니까 평년보다 열흘 정도 늦추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다음 달이면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이 완전 개항하죠. 현재 운영 중인 제2여객터미널 양쪽에 날개 모양 공간이 추가돼 축구장 48개 크기로 완전체가 되는 겁니다. 세계 3위 메가 허브 공항이 될 준비를 마친 인천공항에서 이승민 기자가 탑승 수속을 받고 여객기도 타봤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조끼를 입고 여행 가방을 든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확장 공사가 마무리된 제2터미널에서 실제 탑승 수속을 시험하기 위한 가상 승객들입니다. 예약 확인과 탑승권 발급, 수화물 위탁까지 모두 셀프로 이루어집니다. 지금 진짜 출국하는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네. 400명이 표를 받고 짐을 붙이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0분 남짓. 손님을 맞을 준비를 마친 탑승구역도 자동 무인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이렇게 여권과 보딩 패스를 꺼낼 필요 없이 안면 인식만으로 탑승이 가능합니다. 이런 스마트 패스를 이용하면 탑승 시간이 40% 정도 절약됩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이제 확장 지역을 포함하면 225곳에서 탑승이 가능합니다. 2017년 시작한 4단계 공사로 이 터미널의 양쪽 날개 부분이 확장됐고 활주로가 한 개 더 생겼습니다. 연간 1억 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됐는데 홍콩, 두바이에 이어 세계 3위 규모입니다. 1억 명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는 쾌적한 시설을 만들려고 했고요. 볼거리, 놀거리, 체험거리를 많이 만드는 이 터미널은 현재 대한항공이 사용 중인데 합병 예정인 아시아나 항공까지 이전하게 되면 1터미널의 혼잡도도 개선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승민입니다. 불이 났을 때 물이 나오는 스프링클러가 막힌다면 어떨까요? 황당하게 들리시겠지만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평소 스프링클러를 둘러싸고 있는 커버가 열에 녹아 분사구를 막을 수 있거든요. 불에 견디는 제품을 만들도록 인증 기준까지 마련이 됐지만 아직도 열에 약한 300원에서 500원짜리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쓰이고 있었습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기차에서 연기가 나더니 잠시 후 불꽃이 일렁입니다. 다행히 스프링클러가 제때 작동해 물을 뿌렸고 소방대원이 올 때까지 큰 불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초기 진화에 탁월한 스프링클러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커버가 망가지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부품은 보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는데 스프링클러 아래에서 불이 나면 모형이 변형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커버를 씌운 스프링클러 아래에 불을 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1분간 불을 내고 스프링클러를 작동하니 물이 한쪽으로 쏠려서 나오고 다른 쪽은 불이 아니라 천장으로 물을 뿌립니다. 플라스틱이 녹아 분사구를 가렸기 때문인데 살수 방향이 바뀌면 불이 난 곳에 물이 뿌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염에 견디는 부품을 개발하도록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인증 기준을 만들고 기준에 맞춘 부품도 나왔습니다. 특수 소재로 만들었고요. 3분 정도 발화한 후에 점화한 후에 그다음에 30초간 물을 살수했을 때 그 제품의 변형이 없고 살수 패턴에 그 영향이 없는 제품. 3분 동안 불을 내고 스프링클러를 틀어보니 물이 골고루 뿌려집니다. 방금까지 뜨거운 불 안에 있었던 부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조금 그을렸을 뿐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인증 제품을 써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렴한 플라스틱 커버를 설치하는데 집과 주차장에 있는 스프링클러를 확인해 보니 모두 플라스틱으로 된 제품이었습니다. 화재 진압 지연이나 화재 진압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인증 기준에 의해서 제품이 보급되면 국내 화재 안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공백까지 메워야 큰 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정말 중요하지만 유명 관광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겐 그게 전부가 아니겠죠.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소음에 시달리다 못해 민원이 폭주했고
결국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광객 출입 금지 거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가봤습니다. 한복 차림의 관광객들이 무리지어 북촌 한옥마을을 오릅니다. 여기저기 정숙해달라는 표지판이 있지만 들뜬 마음에 목소리는 점점 커집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코앞에서는 오케이 하다 우리 되돌아서 또 시끄럽게 떠들고. 문제는 유명 관광지인 동시에 여전히 이 동네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며 살고 있는 집이 많다는 점입니다. 주거용 한옥이 밀집된 공간입니다. 평일인데도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관광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는 모습입니다. 대문 배경으로 찍는 셀카는 기본에 남의 집 계단에 거리낌 없이 걸터 앉아 쉬기도 합니다. 쉬어야 할 저녁 시간에라도 조용해야 할 텐데 오후 5시에 가보니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소음 문제만 있었다고 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통행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길을 막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이들이 통학하는 길을 북촌의 민가는 총 120채. 관광객 소음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민 민원은 매해 300건에 달합니다. 서울 종로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북촌의 관광객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모레부터 주거용 한옥이 밀집한 북촌로 11길 주변을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통제합니다. 우선 시범 운영을 해보고 내년 3월부턴 위반하는 관광객에게 1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합니다. 다만 오후 5시 이후라도 주민의 친인척과 투숙객 상점 이용객은 출입이 되는데 예외 적용되는 관광객을 어떻게 가려낼지는 숙제로 남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인구의 절반이 30세 이하로 젊고 몇 년 전부터는 여성도 운전이 가능해진 사우디 등 중동에서 한국 자동차가 일명 뜨고 있습니다. K-팝 등으로 이미지가 좋아진 덕도 있지만 젊은 인구에 맞춰서 인생 첫 차에 주력하는 등 전략도 주요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한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홍해 옆에 자리 잡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대도시 제다. 일본 브랜드와 더불어 우리나라 완성차 마크가 길가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띕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차 판매점도 인기 있는 장소가 됐습니다. It's very comfortable actually. It's wide, like I don't feel other passengers so close to me. 국내 업계는 최근 중동 지역 전반에서 판매를 크게 늘리며 만년 1위 일본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특히 아랍 최대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성과가 뚜렷한데 한 업체는 지난 2년 새 판매량이 1.8배 증가했습니다. 비결은 인생 첫 차에 좋은 인상을 남긴 데 있었습니다. 사우디는 30세 이하 인구가 반 이상으로 젊은 나라인데 지난 2018년 이후 여성의 운전까지 허용되면서 첫 차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국내 업체들은 소형 SUV를 중심으로 젊은 층을 끌어들였고 가성비에 고품질을 경험한 이들이 다시 찾아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Also, if you buy a Korean car and you sell it after 5 or 6 years, you will not lose as much money as the other different brands. K-팝, K-푸드 등에 이어 K-자동차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난 점도 매출 상승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업체가 만든 차량은 3분의 2 정도가 북미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중동과 인도 등 신흥시장으로 보폭을 넓히며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MBN 뉴스 한범수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 할아버지가 정부 측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내놓은 손해배상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를 입은 생존자 전원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피해 배상을 받아들이게 된 건데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의 말은 조금 달랐습니다. 홍조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전범기업 일본제철과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배상을 거부하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는 스스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해 변제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해법은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력과 또 국위에 걸맞는 우리의 주도적인 그리고 대승적인 결단입니다. 당사자인 전범기업이 빠진 반쪽짜리 해법이라는 비판도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 6년 만에 피해자 15명 중 13명이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생존 피해자인 104세 이춘식 할아버지도 오늘 이를 수령했는데 장남은 가족 사이에 이견이 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평소 일본의 사과 없이는 배상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온 할아버지의 뜻이 확실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이춘식 어르신의 현재 상태는 정상적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아들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또 형제 중 일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 수령을 취소할 수 있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배상금이 전달됐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반고흐의 국내 최대 규모 회고전이 다음 달에 개막합니다. 76점 모두가 진품, 보험 평가액만 1조 원을 넘습니다. 국내 미술 전시 사상 최고가죠. 미술 애호가들의 주목을 받는 이번 전시에서 어떤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지 이동훈 기자가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투박하면서도 섬세한 붓터치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작품 앞에서 감탄합니다. 감자 먹는 사람들을 비롯해 미술 교과서에서나 봤던 명작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서양 미술 작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반고흐의 전시가 국내에서 12년 만에 열릴 예정입니다. 초상화부터 정물화 풍경화까지 반고흐의 명작으로 유명한 크렐러 밀러 미술관의 소장품 76점이 국내로 오게 됩니다. 반고흐의 활동 시기에 맞춰 화풍의 변화를 따라가 보면 작품을 더 흥미롭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시절의 작품들이 다소 어둡고 침울했다면 반고흐는 프랑스 파리 시절을 거치면서 인상파 등의 영향을 받으며 화려하고 대담한 색채를 활용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 영원의 문에서 등 반고흐의 대표작이 이번 국내 전시에 포함돼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It also reflects on his growth as an artist, that he was first working with dark colors and now was working with more bright colors in the south of France. 반고흐 전시회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이번 전시는 다음 달 29일 개막합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의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을 햇살이 퍼지면서 예년보다 따스하겠지만 아침에는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어 기온의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가을철에는 내륙에 안개가 짙게 기곤 하는데요. 내일 출근길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또 서쪽 지역으로는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더욱 불편하겠습니다. 모레인 금요일에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서울이 11도로 출발해 한낮에 22도까지 올라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남부지방 낮 기온은 전주와 광주, 창원이 23도까지 올라서 오늘보다 더욱 포근하겠습니다. 주말까지는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따스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기온이 뚝 떨어져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